자기가 밟아온 길들은 앞유리창이 아니라 백미러를 통해 볼 때 더욱 분명하게 이해된다. 미국 기업인 랜디 코미사르의 말입니다. 디나 실리글은 20대 초반 무렵 자신이 원하는 것과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안정적인 장래가 보장되는 대학원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길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녀는 1학기가 지날 무렵 잠시 학교를 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목표도 없었죠.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해변에 누워 바다처럼 푸르른 자유의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인근에 있는 생물학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갔지만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 되었고 이윽고 그곳에 매일 출근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대학원으로 다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대요. 9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시간을 낭비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어요. 비록 조금 돌아서 가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목표를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디나 실리그, 2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의 저자. 스탠퍼드대에서 신경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경영학부에서 기업가 정신과 혁신에 대해 강의하는 그녀의 특이한 이력은 20대 초반의 방황에서 싹이 튼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혹여 지금 방황하고 있더라도 고개를 숙이거나 의기소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기회는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으니까요. 다만 항상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도록 더듬이만은 바짝 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부가 여러분의 미래를 어디로 이끌 것인지는 훗날 백미러를 통해서 볼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365 공비타민, 비록 조금 돌아가더라도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나미 아스시의 1만권 독서법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인나미 아스시의 말을 따라가면서 책을 어떻게 빨리 읽을 수 있는지, 그러면서도 요점을 잊어버리지 않는 요령은 무엇인지, 또 책을 어떻게 훌훌 넘겨가며 읽을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덧붙이겠습니다. 첫째, 인나미 아스시의 조언대로 하루 한 권 독서를 목표로 할 때 어떻게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지, 둘째, 책은 어디에서 접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셋째, 이렇게 많은 책을 읽다 보면 책이 넘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등등의 이야기입니다. 쉬운 내용들이니까 직접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상으로 1만권 독서법 책 안에 있는 내용은 거의 다 전달드린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 생각을 짧게 덧붙이자면 이래요. 저는 사실 책을 꼼꼼히 읽는 편입니다. 인나미 아스시는 그거를 책에 읽는 모든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 즉 지식의 저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저는 그렇게 좀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나미 아스시가 특히 경제 경영서 같은 것을 읽을 때 구체적인 사례는 건너뛰고 저자의 주장만 캐치해라 라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딱 그 반대에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사례, 이를테면 혁신 사례 같은 게 나오면은 그 부분을 보다 집중해서 읽는 편이에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사례는 기억에 잘 남습니다.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째, 사례 속에서 꼭 저자의 주장 말고도 다른 것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요컨대 경제 경영서를 저는 특정한 색깔의 사례 모음집 같은 느낌으로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자의 주장,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라는 말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유의미한 사례만 기억했다가 나중에 다른 메시지에 적용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꼼꼼히 책을 읽는다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책을 도구 삼아 무언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나미 아스시의 방식을 미술 감상에 비유하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1분의 그림 한 편 감상하기 라는 시스템을 가지고요.
화가 보고 제목 보고 배경 지식 읽고 그림의 요점을 팍팍팍 본다. 그래서 그림으로부터 남는 것을 한 줄 평으로 정리해둔다 같은 식이 될 겁니다. 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다 보지만 그냥 그림 앞에 서서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그냥 무언가를 느껴보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무언가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방식으로 책을 읽을 때 즐거움을 느낍니다. 제 방식이 더 낫다 아니다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인나미 아스시의 방식을 보면서 한 번쯤 시도해봐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집에 읽지 못하고 쌓여가는 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예요. 인나미 아스시의 방식을 적용해본다면 첫째, 무엇을 이 책에서 얻을 것인지 일단 목적부터 명확히 하고요. 둘째, 제한된 시간을 부여하고 셋째,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단 몇 가지라도 얻어가야지 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보면 그 방식 나름대로 얻을 것이 있겠지요. 읽지 못하고 쌓여가는 책들이 저한테는 그것들이 부담감은 아닐지라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요, 1만 권 독서법의 마지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목표로 삼는 것은 일주일에 6권, 월 25권, 연 300권의 다독 생활입니다. 먼저 연 300권이라고 하면 분명 많은 사람들은 당황할 터이고 대부분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일 겁니다. 하지만 한 줄 샘플링이나 한 줄 리뷰를 이용해서 플로우 리딩의 습관을 들이면 일주일에 6권의 책을 읽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6권이란 하루 한 권을 기준으로 하겠죠. 앞서 말했듯이 독서를 리듬 오브 라이프로 할 때는 매일 읽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독자 여러분에게 독서가 수행처럼 다가가기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쯤은 자유롭게 보내요. 즉, 휴일입니다. 이날은 아예 책을 읽지 않거나 혹은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들여 읽고 싶은 책을 찬찬히 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독서 계획을 짜는 일이에요. 책 읽기를 쉬는 날을 요일로 정해두고 그날은 다음 한 주 동안 읽을 책을 정합니다. 월요일은 이 책을 읽고 화요일은 저 책을 읽는 식으로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의외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루 한 권 독서를 실현하고자 할 때는 내일 읽을 책이 정해져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읽을 책을 실제로 내일 읽기 위해서는 오늘 읽어야 할 책을 오늘 중에 다 읽어 치워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업무 스케줄을 짤 때도 같은 부분이에요.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회의 직후에 다른 일정을 넣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다음 일정이 있으면 회의 시간을 마냥 늘릴 수 없죠. 정해진 시간 내에 어떤 것이라도 결론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책을 며칠씩 계속 붙들고 있으면 다음 독서 계획이 어긋나 버립니다. 내일 읽어야 할 책이 있으면 이 책을 오늘 중으로 다 읽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할까와 같은 생각을 하며 어떻게든 책을 다 읽어내는 방향을 고민하게 됩니다. 방 한 구석에 한 번도 펼치지 않은 책이 많이 쌓여있는 사람은 그 책들을 어떤 순서로 언제 읽을지를 당장 정해봅시다. 당연하지만 저 역시 이렇게 독서 계획을 세우고 책을 읽습니다. 더구나 일주일에 10권 이상의 서평을 써야 하므로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면 금세 일이 꼬이곤 합니다. 어쩌다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거나 흐름이 깨지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권의 서평을 다 쓴 후에는 다음에 읽을 책을 고르고 그 책을 읽은 후에 다시 책을 고르는 이런 조악한 상태로 일을 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 반면에 독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두면 작업량은 같아도 심리적인 부담감이 압도적으로 줄어듭니다. 한 주간 읽을 책은 가능한 한 하루에 다 정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그리 힘든 작업이 아닐 뿐더러 마치 여행 계획을 세우듯 일종의 설렘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매주 6권의 책을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혹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두 권 정도는 썩 내키지 않는 책을 넣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좋아하는 책만 읽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지요. 오히려 지금까지 관심 밖이었던 책에 감동하게 되는 체험이야말로 독서의 묘미가 아닐까요? 그런 책들을 도서 목록에 넣어 흥미의 폭을 점점 넓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권의 책을 읽고 한 주에 10권 이상의 서평을 쓰다가 보면 처음에는 전혀 내키지 않는 책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책들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읽어서 좋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흥미의 폭을 넓힌다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자기 취향만 먼저 앞세워 책을 고르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서 책을 손에 넣을 수 있는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다독 생활을 실현하고 싶다면 반드시 도서관과 서점을 활용해 봅시다. 저는 지금까지 도서관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책을 무료로 빌릴 수 있는 점도 멋지지만 일반 서점에서는 찾아보지 못할 책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도서관이 가진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서점은 되도록 잘 팔리는 책을 재고로 많이 쌓아두므로 어느 서점이든 책 구성이 비슷비슷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최신간과 베스트셀러가 진열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도서관은 도서관마다의 특색이 있지요. 익숙해지면 알게 되겠지만 서적의 분류 방법도 서점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한참 동안 도서관 관내를 다니다 보면 왜 지금까지 이 책을 몰랐을까 싶은 책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관심의 폭을 넓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매주 몇 권 정도는 도서관에서 빌려보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도서관에는요,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신기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고 서점도 좋습니다. 중고 서점은 분위기라는 점에서는 도서관과 비교할 바가 못되지만 도서관이나 서점과는 다른 독특한 서적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책이 지닌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가격을 매기는 면도 있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게 희귀한 책을 헐값으로 손에 넣게 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독 생활이 시작되면 어쩔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다 읽은 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예요. 저의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 권씩 책이 늘기 때문에 잠깐만 신경을 쓰지 못해도 금세 작업실이 책더미가 됩니다. 1년에 약 700권씩 책이 는다면 웬만큼 넓은 집이 아닌 이상 모든 책을 보관해 두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 읽은 책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물음은 분명 다독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책장 관리법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저 역시 다 읽은 책이나 앞으로 읽을, 말하자면 사두고 읽지 않는 책이 늘어나는 것에 기뻐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쌓아져가는 책들을 보며 뿌듯해하고 가슴 설레던 시절이었죠. 그러다가 책이 너무 많이 늘어서 발 디딜 틈이 없는 방을 보면서 두렵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있는 책을 언제쯤 다시 펼치게 될까? 마음에 든 책을 여러 번 다시 읽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한 번 읽은 책을 다시 펼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의 경우 사놓고 읽지 않는 책 중에는 1년 이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는 매우 착잡한 기분이 들었죠. 지금까지 보물에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 대부분이 가짜였음을 알게 된 듯한 그런 허탈하고도 허무한 기분을 달랠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갖고 있던 책의 대략 절반 정도를 처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모든 책은 책장에 진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장이 꽉 차면 바닥에 둬도 좋지만 서점에 진열된 상품처럼 책 등이 보이도록 정연하게 정렬합니다. 책의 날짜를 보고 발행일을 확인해서 오래된 책에서 새 책 순으로 정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겠다 싶은 책이 몇 권인가 나오게 됩니다. 잘 살펴보면 읽다가 중단한 지 2년이 넘었거나 벌써 10년 전의 책이라서 시대에 뒤떨어진 정보가 담긴 책처럼 처분해야 할 책들이 보이는 거예요. 특히 경제 경영서 등은 시대에 맞춰 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래된 책은 적극적으로 처분하도록 합니다. 그래도 좀처럼 결단이 서지 않을 때는 언제든 그 책과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 책이 다시 필요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중고서점이나 도서관, 전자책 등으로 얼마든지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어지간한 책은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희소한 절판된 책이 아닌 이상 2번 다시 손에 넣을 수 없는 책 같은 것은 웬만해서는 없습니다. 지금 저는 대략 하루에 2권 정도의 책을 읽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연간 700권 이상의 독서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즉 10년 후에는 7,000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지요. 1만 권을 독파하는 것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책의 머릿말에서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이나 혹은 서점에서 맺은 말을 읽고 있는 분은 그런 장대한 미래의 매력을 느꼈을 겁니다. 다만 다독 생활을 실현하고 그 장대한 미래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제가 새삼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1만 권의 책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장르나 시대를 막론하고 다양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어왔습니다. 당연하지만 경험이나 연륜이 쌓이면서 지식도 늘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것들이 제 안에 응축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은 절대 잊지 않으려고 애써왔습니다. 바로 13살 때의 기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중학교 시절 그 사춘기는 아시다시피 인생에서 가장 감성이 풍부한 시기입니다. 저 또한 이 시기에 흡수한 책이나 음악, 미술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도 제 안에서 대단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별로 없었던 그 무렵에는 어떤 음악을 들어도 신선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음악을 듣는 것이 새로운 무언가를 흡수하는 것과 같아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음악이 하나지 않더라도 그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요?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저는 언제까지고 13살의 기분으로 책을 읽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하루에 2-3권의 책을 읽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책 읽는 것이 일이 되어버리곤 하지만 그런 느낌이 들면 저는 13살 때의 기분을 떠올리려고 합니다. 페이지가 줄어드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책장을 펼치는 데 열중하던 그때의 기분을 되새겨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간다면 언제까지나 나이에 상관없이 사는 동안 항상 감동할 수 있는 설레는 책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지치지 않고 지속해서 자신의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손에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책만 있으면 삶이 더 즐거워지는 것이지요.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인남이 아스시의 1만 권 독서법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회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혹은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